제르베즈는 새벽 2시까지 랑티에를 기다렸다. 그렇지만 속옷 바람으로 창문에서 새드는 찬 공기를 쐈기 때문에 몸을 떨면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몸에서는 열이 나고 뺨은 눈물에 젖은 채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상두 송아지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제르베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는 자신은 일자리를 찾아본다는 구실로 밤늦게야 나타나곤 했다. 그러고는 일거리를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지난밤에도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외곽대로에 있는 휘황찬란한 그랑 발콩이라는 무도장에 들어가는 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남편의 뒤에는 몸집이 작은 금속 세공 여직원 아델의 모습이 보였다. 아델은 마치 그와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 않으려는 듯이 대여섯 걸음 뒤떨어져 걸어가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5시쯤 잠이 깼는데 몸이 경직되고 허리가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랑티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외박을 한 것이다. 그녀는 퇴색한 페르시아 커튼이 드리워진 침대가에 걸터 앉아서 눈물 가득한 눈으로 초라한 가구가 있는 방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가구라고는 한쪽 서랍이 없는 호두나무 옷장, 집방석 의자가 3개, 기름때 묻은 작은 탁자가 하나 놓여있을 뿐이었다. 아이들이 쓰는 철제 침대는 옷장 앞을 가로막아 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제르베즈와 랑티의 트렁크가 크게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남자용 낡은 모자와 때묻은 네이 몇 벌과 양말 같은 것이 있었고 벽에는 농마 장수도 사가지 않을 누더기 같은 헌옷 따위가 걸려 있었다. 난로 위에 선반 한가운데 있는 2개의 양철 촛대 사이에는 공영 전당포의 불그스름한 전당표가 한 다발 끼어 있었다. 그나마 이 여관에서 그래도 깨끗한 편에 드는 것은 가로수길이 내려다 보이는 2층 방이었다. 2 아이는 한 개의 베개를 나란히 베고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8살이 된 클로드는 귀여운 손을 잠옷 밖으로 삐죽이 내놓고 새근거리고 4살짜리 동생 에티엔느는 형의 목덜미에 왼팔을 걸친 채 잠결에도 미소를 띠고 있었다. 눈길이 이 2 아이에게 이르자 그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새 나오는 오열을 참으려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그러고는 바닥에 뒹굴고 있는 헌 구두를 신는 것도 있고 맨발로 다시 창가로 가서 팔을 괜 채 먼 보도를 바라보면서 지난밤과 마찬가지로 애타게 남편을 기다렸다. 부하소니에르시로 들어가는 성문의 왼편에 있는 3층짜리 낡은 이 건물은 샤펠가를 향하고 있었다. 건물 외벽은 온통 검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덧문은 오랫동안 비를 맞아 썩어 있었다. 유리가 깨진 가로등 위에 창문과 창문 사이의 벽은 헐어서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기는 했으나 노란색 글씨로 봉케르장 마루술리의 경영이라고 크게 씌어 있었다. 제르베즈는 가로등이 시야를 가렸으므로 손수건을 입에 댄 채 발돋움을 하고 오른편의 루슈슈아르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일단의 도살업자들이 도살장 앞에 모여 있었다. 상쾌한 아침 바람이 때때로 고약한 냄새와 도살된 짐승의 피 비린내를 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왼편으로 돌려 띠처럼 길게 늘어진 거리와 한창 건축 중인 라리보아지에르 병원의 새하얀 건물과 지평선 끝에서 끝으로 이어져 있는 세관의 담벼락을 바라보았다. 밤이면 이 벽 너머에서 가끔 살인사건이 일어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그녀는 습기와 악취에 젖어 있는 음산한 담벼락의 모퉁이나 어두운 구석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그곳에서 칼에 찔린 랑티에의 시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닐까 하여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눈을 들어 이 황폐한 띠처럼 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회색의 끝없는 담벼락 저편에서 이미 파리의 아침을 알리는 담은 은빛 광채와 그리고 태양의 빛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몽마르트나 샤펠의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짐승과 짐수레 등의 끊임없는 물결이 그 세관의 큼직한 두 개의 건물 사이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언제나 멍청하게 고개를 내려뜨리고 푸아소니에르 성문으로 눈길을 옮겼다. 거기에서는 항상 많은 군중이 보도를 쿵쿵 울리면서 떼를 지어 몰려가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사람들의 무리는 갑자기 멈추어 서서 길 위로 파문처럼 퍼져갔다. 거기서는 작업 도구를 넣은 자루에 등에 지고 빵을 겨드랑이에 낀 채 일터를 향하는 노동자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물결은 항상 파리로 흘러 들어와서는 그곳에서 사라졌다. 제르베즈는 이 인파 속에서 랑티에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몸을 더욱 창 밖으로 내밀곤 했다. 그러다가 손수건을 더 세게 입에 대고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참는 것이었다. 그때 뒤에서 젊고 명랑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므로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일으켰다. 주인 양반은 집에 안 계신 모양이군요, 랑테 부인. 그래요, 쿠포씨. 하고 그녀는 애써 웃음을 띠면서 대답했다. 그는 함석 직공으로 이 여관의 맨 꼭대기층에 있는 10프랑짜리 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었다. 어깨에 자루를 메고 있던 그는 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와 본 것이었다. 실은 그는 말을 이었다. 지금 전 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5월의 날씨는 정말 아름답군요. 그러나 아침엔 제법 쌀쌀하던데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눈물 때문에 붉게 충혈된 제르베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직도 침대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 다음 아기 천사처럼 불그스름한 얼굴로 아직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작은 침대까지 와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아무래도 주인 양반은 품행이 좋은 편이 아닌가 봐요. 그러나 너무 걱정 마세요, 랑테 부인. 주인 양반은 정치를 한다니 매우 바쁠 게 아니에요. 지난번 외제느 수의 투표 때만 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마치 미친 사람 같으니 말이에요. 틀림없이 밤중에 친구들과 어울려 남봉꾼인 보나파트를 요긴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되풀이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랑티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쿠퍼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기 싫다면 우유를 가져다 주겠다면서 나가버렸다. 그녀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이 함석 직공에게 의지할 생각은 없었다. 그가 나가자 제르베즈는 다시 창가로 갔다. 성문에서는 아침의 냉기 속에 군중들이 수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푸른 작업복은 대장장이, 하얀 바지는 미장이, 그리고 외투 밑으로 긴 블라우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페인트공이었다. 이 군중들은 멀리서 보면 되색한 석회색의 막연한 색채를 띠고 있어서 푸른색과 지저분한 회색만이 눈에 띌 뿐이었다. 때때로 그 중 한 노동자가 멈춰서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지도 않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두 볼이 흑빛이 되어 입을 벌린 포부르 푸아소니에르가를 통과하여
파리로 점점 사라져 갔다. 그러나 푸아소니에르의 양 모퉁이에서는 몇몇 사내들이 덧문을 걸어 올린 술집 문턱에서 두 팔을 늘어뜨린 채 그날 하루를 공칠 심산으로 주춤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앞서 카운터 앞에서는 벌써부터 술 내기를 하면서 실내를 꽉 채운 채 침을 뱉고 가래를 날리며 작은 잔으로 목을 축이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거리의 왼쪽에 있는 꼴롱부 영감의 술집을 눈으로 살폈다. 그곳에서 랑티에를 보았던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앞치마 차림의 뚱뚱한 여자가 길 한복판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 랑티에 부인,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르베즈는 몸을 굽혔다. 어머, 보쇼 아주머니, 네, 오늘 바쁜 일이 많아서요. 그렇겠죠. 그렇고 말고요. 일은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리하여 창가와 거리 사이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보쇼 아주머니는 상두 송아지라는 식당의 아래층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제르베즈는 남자들이 웅성거리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혼자 식사하기가 싫어서 이 여자의 방에서 랑티에를 기다렸던 적이 가끔 있었다. 관리인 여자는 남편이 프로코트 수선비를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받기 위해 서기가 일어나기 전에 샤르보니에 가까이 급히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지난밤에 새를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여자를 끌어들여서 새벽 3시까지 온 집 앞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짓거리면서도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이 젊은 여자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무언가 냄새를 맡은 듯 창 밑에 바짝 다가섰다. 랑테 씨는 아직 주무시나요? 그녀는 갑자기 물었다. 예, 아직 자고 있어요. 제르베즈는 이렇게 대답했으나 저절로 얼굴이 붉어졌다. 보쇼 아주머니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만족한 표정으로 남자란 죄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하면서 걸음을 옮겼으나 곧 되돌아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빨래터에 갈 거죠? 나도 빨랫감이 있으니까 내 옆에다 자리를 잡아놓겠어요. 얘기나 해요.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것처럼 말했다. 가엾어라. 창가에만 서 있지 말아요. 안색도 좋지 않구먼. 그러나 제르베즈는 2시간이나 더 창가에 있었다. 어느덧 가게들도 문을 열었다. 언덕배기에 고지대에서 내려오던 작업복 차림의 행렬도 그쳤다. 몇 사람의 지각자만이 성문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술집에서는 여전히 술꾼들이 술잔에 기울이고 잔기침을 하고 침을 뱉고 있었다. 노동자들을 뒤따라 얇은 옷으로 몸을 팽팽히 감싼 금속 연마공, 모자 직공, 조화공 등 여직공들이 가로수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녀들은 서너 명씩 짝을 이루어 가볍게 웃기도 하고 주위의 시선을 던지기도 하면서 활기 있게 짓거리고 있었다. 이따금은 야위고 파리해 보이는 계집아이가 혼자서 쓰레기와 먼지를 피하여 세관의 담벼락을 따라 걷기도 했다. 또 고용인들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1수짜리 빵을 먹으면서 걸어가기도 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아직 잠이 덜 깬 듯 멍청한 표정의 여인 젊은이들이나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걸음을 빨리 옮기는 몸집이 작은 노인들은 모두 오랜 노동으로 인해 지친 듯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느덧 큰 길에는 아침의 평화가 찾아왔다. 부근에 사는 연금 생활자들이 양지를 찾아 산책을 하고 있었으며 모자도 쓰지 않고 때 묻은 스커트를 입은 어머니들은 강보에 싼 갓난아이를 안고 흔들어 재우거나 벤치 위에서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콧물을 흘리고 가슴을 풀어헤친 아이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서로 떼밀며 방바닥에 구르기도 했다. 제르베즈는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괴로운 나머지 현기증이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에게는 이 세상이 모두 끝난 듯 했으며 랑티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멍하니 도살과 악취로 음산해 보이는 도살장으로부터 희끄무레한 새 병원 쪽을 바라보았다. 여러 줄로 늘어선 병원의 창문은 멀지 않아 죽음이 그 큰 낫을 휘두르게 될 헐벗은 방안을 내보이고 있었다. 정면에 보이는 세관청사의 담벼락 너머로 하늘이 맑게 빛나기 시작했다. 파리의 거대한 아침 위에서 자꾸만 커져가는 강렬한 태양빛은 그녀의 눈을 부시게 했다. 랑티에가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젊은 여자는 의자에 걸터 앉아 두 손을 힘없이 늘어뜨리고 있었으나 더 이상 울고 있지는 않았다. 어머, 당신이에요? 그녀는 외치면서 그의 목덜미에 매달리려고 했다. 그래, 나야. 그게 어떻다는 거야?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설마 바보 같은 짓을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는 그녀를 밀어 젖혔다. 그러고는 심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검정색 중절모를 옷장 위로 내던졌다. 그는 작달마간 몸짓에 짙은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26살쯤 되는 젊은이였다. 그는 예쁘장한 얼굴에 약간의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항상 그것을 기계적으로 매만지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작업복 바지에 때가 잔뜩 묻은 낡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고 말할 때는 프로방스의 억센 사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르베즈는 다시 의자에 걸터 앉으며 띄엄띄엄 조용한 말투로 호소하듯 말했다. 나는 간밤에 한잠도 못 잤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요. 어디 계셨어요? 간밤에 어디서 잤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오기스트. 당신 도대체 어딜 갔었죠? 어딘 어디야? 볼 일이 있는 곳이지. 그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8시에 글라시에르에 갔었어. 모자 공장을 차리기로 한 그 친구 집 말이야. 거기서 너무 늦어져서 자고 가기로 했지. 잘 알고 있겠지만 난 내가 하는 일을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는 건 질색이야. 내버려 두라고. 제르베즈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고 랑티에가 고함을 지르며 악을 쓰는 바람에 의자가 쓰러지고 아이들이 잠에서 깼다. 아이들은 반벌거숭이로 잠자리에서 상반신을 일으켰다가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자 아직 졸린 눈으로 따라서 울었다. 이건 또 무슨 소동이야?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랑티에가 소리쳤다. 말해두겠는데 난 또 나가봐야 돼. 이번엔 정말 가버리겠어. 조용히 해. 잘 있어. 난 다시 어쩌나 있던 곳으로 가야겠어. 그는 이미 옷장 위에 놓인 모자를 집어들고 있었다. 그러자 제르베즈는 달려가서 떠듬떠듬 말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 그녀는 애써 아이들을 달래어 울음을 그치게 했다. 아이들은 곧 조용해져서 베개 위에서 서로 웃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 랑티에는 장화도 벗지 않고 침대 위로 쓰러지듯 몸을 굽혔다. 얼굴에는 밤을 샌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깨끗하군 여긴. 그러고는 제르베즈를 겨눌질로 잠시 바라보다가 심술궂게 덧붙였다. 당신은 아직 세수도 안 했군. 제르베즈는 이제 겨우 22살이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약간 여인 몸에 가냘프고 화사한 얼굴이었으나 생활고에 찌든 흔적이 엿보였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괴로움과 눈물로 몇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는 랑티의 말에 겁을 먹고 굴종만 하던 종래의 태도를 버리고 대답했다. 그건 억지예요. 그녀는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다. 난 하는 데까지 했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도 내 탓은 아니잖아요. 난 당신이 물을 데울 난로도 없는 이 방에서 두 아이와 벌벌 떨고 있는 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파리 왔을 때 그처럼 낭비하지 않고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 꼴은 아니었을 텐데. 뭐라고? 당신도 나와 함께 그 돈을 갉아먹었잖아. 이제 와서 먹어버린 떡에다 침을 뱉다니 뻔뻔스럽군.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여보, 중요한 건 우리가 힘을 낸다면 다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밤에 세탁소를 경영하는 포코니의 부인을 만났어요. 그녀가 월요일날 나를 채용해 준댔어요. 만약 당신이 글라시에르의 친구와 사업을 시작한다면 반년도 안 돼서 다시 그 전과 같이 될 거예요. 반년만 지나면 우리들은 다시 옷을 지어 입고 어딘가에 우리들의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집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랑티에는 권태로운 표정으로 벽 쪽을 향해 돌아 누웠다. 제르베제는 몹시 애가 탔다. 그래요. 당신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일을 안 하고 놀고 먹고 싶겠죠. 당신은 야심에 불타고 있어요. 신사처럼 차려입고 명주 스커트를 입은 갈보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싶죠? 그렇죠? 내 엄마저 죄다 전당포에 잡혀먹고는 이제 내가 싫어졌죠? 그렇죠? 오기스트. 난 이런 말까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난 당신이 간밤에 어디서 밤을 샜는지 알고 있어요. 그 갈보년 아델과 함께 그랑 발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당신은 참 여자를 잘도 골라요. 그 여자는 참 좋은 여자예요. 그 여자가 여왕처럼 거들먹거리는 것도 당연하지. 저 레스토랑에 오는 남자들이라면 아무하고나 자는 여자니까요. 랑티에는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창백한 얼굴 속에선 눈이 새까만 잉크처럼 번쩍였다. 이 짝닮아간 사내의 몸 안에서는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렇고 말고요. 그 레스토랑에 오는 사내들과는 누구라도. 젊은 여자는 되풀이했다. 보시 아주머니는 언제나 계단에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녀하고 그녀의 동생년을 함께 내쫓으려 하고 있어요. 랑티에는 두 주먹을 불끈 쳐들었다. 그러나 때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그녀의 두 팔을 잡아 흔들다가는 아이들의 침대 위로 그녀를 밀쳐버렸다. 아이들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는 동안 랑티에는 무엇인가 결심을 하기 전에 잠시 주저하는 사내와 같은 잔인한 몸짓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시 침대에 누워버렸다. 당신은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군, 제르베즈. 당신은 실수를 했어. 이제 곧 알게 돼. 잠시 동안 아이들은 흐느끼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침대가에 몸을 굽힌 채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다음과 같은 말을 흐느끼며 되풀이했다. 너희들만 없다면, 불쌍하게도 너희들만 없다면. 랑티에는 조용히 누운 채 머리 위에 빛이 바랜 페르시아 명주 천 조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아무 말도 필요 없다는 듯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간밤의 피로로 눈꺼풀이 무거웠으나 졸음을 물리치면서 1시간 가까이나 꼼짝도 않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한쪽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냉혹한 얼굴을 돌렸을 때 제르베즈는 방 안의 정리를 거의 끝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일으켜 옷을 입히고 잠자리를 정리했다. 랑티에는 바닥을 쓸고 가구를 닦고 있는 제르베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새까맣게 때에 찌른 방안은 매우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천장은 그을었고 벽지는 습기로 벗겨져 있었으며 제 짝이 아닌 세 개의 의자와 옷장은 때가 끼어 걸레질을 해도 좀처럼 닦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면도할 때 쓰기 위해 창문 고리에 매달아 놓은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도 손질하고 물을 튀기며 몸을 닦았다. 그러는 사이 그는 제르베지에 드러난 팔과 목과 그녀의 알몸 전부를 마치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비교해보듯 이리저리 뜯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약간 입술을 내밀었다. 제르베즈가 오른쪽 다리를 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로하거나 허리가 아파 기운이 없을 때를 빼고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오늘 아침에는 간밤의 일 때문에 지쳤기 때문인지 그녀는 다리를 절면서 벽에 몸을 기대기도 했다. 한참 동안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음의 아픈 상처에도 불구하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청소를 서둘렀다. 제르베즈가 구석의 트렁크 위에 던져두었던 더러운 빨랫감을 한데 모았을 때야 겨우 랑티에는 입을 열었다. 뭐라고 있어? 대체 어딜 가는 거야? 처음에 제르베즈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가 화난 목소리로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을 때야 비로소 그녀는 입을 열었다. 보면 몰라요? 이걸 빨려 가는 거예요. 애들에게 더러운 옷을 입힐 수는 없으니까요. 그는 제르베즈가 손수건을 두세 장 주워 모으고 있는 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다. 당신 돈 가진 거 있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돈이라고요? 내가 어디서 훔쳐오면 될까요? 그저께 내 검정 치마를 전당포에 잡히고 3프랑 빌려온 것을 잊었어요? 그것으로 두 끼 식사를 한 거예요. 돈은 아득한 옛날에 돼지고기와 함께 날아가 버렸다고요. 그럼요. 돈은 없어요. 빨래터에 갈 사수가 있을 뿐이에요. 난 말이에요. 어떤 년들처럼 돈벌이를 할 줄 모르니까요. 그는 그런 빈정거림에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방 언저리에 걸려있는 누더기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숄과 바지를 못에서 떼어들더니 옷장을 열어 여자 윗도리 한 벌과 슈미즈 2장을 더 보탰다. 그러고는 그것을 뭉쳐서 제르베즈의 팔에 던졌다. 이걸 전당포에 잡히고 와. 애들을 잡히라고 하지는 않는군요. 정말 애들을 잡히고서라도 돈을 빌려준다면 홀값날 텐데. 그러면서도 그녀는 전당포로 갔다. 30분쯤이 지나서 돌아온 그녀는 5프랑짜리 은어 한 입을 난로 위에 선반에 놓고 전당표를 2개의 촛대 사이에 있던 기존의 전당표와 함께 묶어두었다. 이것밖에는 안 된대요. 그녀가 말했다. 난 6프랑쯤 될 줄 알았는데 하는 수 없었어요. 전당포가 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거긴 언제나 대만원이에요. 랑티에는 곧바로 그 5프랑짜리 은화를 챙기지는 않았다. 잔돈과 바꾸어 몇 푼쯤은 남겨두려고 마음먹은 것 같았다. 그러나 옷장 위에 종이로 싸둔 햄과 빵 조각을 보고서는 결심을 한 듯 조끼 호주머니에 그것을 넣었다. 우유가게는 못 갈 것 같아요. 일주일분이나 밀렸거든요. 제르베즈는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빨리 돌아오겠어요. 그동안에 빵과 커틀릿을 사다 주세요. 포도주도 한 병 사오고 우리 함께 점심을 먹도록 해요. 그는 싫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가정의 평화가 다시 찾아온 느낌이었다. 젊은 아내는 빨랫감을 다 싸려는 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랑티의 내복과 양말을 트렁크에서 꺼내려 하자 그는 손대지 말라고 고함을 쳤다. 내 내인은 내버려둬. 알겠어? 그건 그대로 내버려두면 좋겠어. 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녀는 일어서면서 물었다. 설마 이렇게 더러운 걸 다시 입을 생각은 아니겠죠? 빨아야 해요. 남편의 얼굴에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냉혹한 빛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그녀는 불안스러운 눈초리로 남편을 응시했다. 그는 화를 내며 여자 손에서 네일을 빼앗아 그것을 다시 트렁크 속으로 내던졌다. 잭이란, 한 번쯤은 말을 들어. 손대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하지만 왜 빨면 안 되죠? 그녀는 무서운 의혹이 머리를 스치면서 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오늘 그 셔츠는 필요 없잖아요. 외출을 할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가지고 나가면 당신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도 있나요? 왜냐고? 그는 입 안에서 중얼거렸다. 당신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느니 빨래와 바느질을 해준다느니 하며 떠벌리고 다닌다지? 그게 지겹단 말이야.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 난 내 일을 할 테니. 세탁부가 개망나니를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 그녀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한 적은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는 트렁크를 사납게 닫고 그 위에 타고 앉아 여자의 얼굴을 향해 싫다고 고함을 쳤다. 그에게 속하는 모든 것의 지배자는 그 자신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졸음이 오니 제발도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침대에 가서 누웠다. 이번에는 정말로 잠이 든 것 같았다. 제르베즈는 잠시 동안 결심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복 꾸러미를 발로 밀어 그 자리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려 했다. 마침내 규칙적인 랑티의 숨소리를 듣고 그녀는 안심했다. 그녀는 지난번에 빨랫대에 쓰다 남은 푸른 물감 덩어리와 비누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창 앞에서 혼 코르크 마개를 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는 애들한테로 가서 키스를 하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얌전히 있어요. 떠들면 못 써. 아빠가 주무시니까. 그녀가 방을 나올 때는 클로드와 에티엔의 조용한 웃음소리만이 거무스름한 천정 밑에 거대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10시였다. 한 줄기 햇빛이 반쯤 열린 창으로 비치고 있었다. 한 길로 나온 제르베즈는 왼쪽으로 돌아서 구트 도르가를 지났다. 포코니의 부인 가게 앞을 지날 때는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빨래터는 이 마을 중앙 포장도로의 오르막길 앞 턱에 있었다. 지붕이 평평한 건물 위에는 볼트로 단단히 조인 아연판으로 된 3개의 원통형의 물탱크가 그 회색의 원형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그늘에는 매우 높은 3층으로 된 건조장이 있었다. 사방은 엷은 널빤지 덧문으로 닫혀 있었으며 그 사이로는 바람이 통하고 있었고 구리 철사에 널어놓은 내복들이 보였다. 물탱크 오른쪽에서는 증기기관에 가는 홈통이 거칠지만 규칙적으로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스커트를 걷어 올리지도 않은 채 익숙한 여자처럼 표백지를 풀어놓은 항아리가 정면에 가로놓여 있는 입구로 들어갔다. 그녀는 빨래터 안주인과는 잘 아는 사이였다. 안주인은 작은 몸집에 화사하고 눈이 나쁜 여자였는데 유리로 칸막이한 방 안에 장부를 펴놓고 있었다. 2층으로 된 선반에는 비누 덩어리와 유리병에 든 물감 꾸러미가 있었고 몇 그램인가의 중탄산 소다를 넣어둔 종이 봉지가 있었다. 그녀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며칠 전 세탁할 때 맡겨두었던 빨래 방망이와 소를 받았다. 그러고는 번호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평평한 천장에 대들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쇠 기둥으로 받쳐진 큰 최강창 외에는 사방이 막혀있는 넓은 홀이었다. 둔중한 햇빛이 우윳빛 안개 같은 뜨거운 김이 뽀얗게 서려있는 속을 통하여 비치고 있었다. 수증기가 어느 구석에선가 솟아오르면 그것이 차차 퍼져서 파릇한 장막이 되어 안쪽을 흐려놓고 있었다.
무미하고 습기에 찬 언제나 비누 냄새를 풍기는 묵묵하고 축축한 기온이 감돌고 있었다. 가끔 표백제의 역한 증기가 스쳐갔다. 중앙의 통로 양쪽에 있는 세탁대를 따라 여자들이 늘어앉아서 맨살을 어깨축지까지 목덜미가 훤히 보이도록 드러내놓고 있었다. 걷어젖힌 치마 밑으로는 새 무늬 양말과 목이 긴 구두가 보였다. 그녀들은 빨랫감을 힘껏 두드리며 웃고 떠들었다. 이런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몸을 젖혀야 했고 또 양동이 바닥으로 구부려야 했다. 그녀들은 모두가 천하고 야했으며 거칠게 몸을 비틀거렸다.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몸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더운 물통이 운반되어 와서 한꺼번에 쏟아지자 그녀들의 주위와 발 밑으로는 더운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꼭지가 열려진 채여서 물이 졸졸 흘러내리기도 했다. 빨래 방망이에서 튀는 비말, 널어놓은 빨랫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그녀들이 걸어다니는 물 웅덩이의 경사진 돌 바닥 위로 냇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리하여 이런 소란스런 외침이며 박자를 맞춰가며 두드리는 방망이질 소리며 빗물처럼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며 습기 찬 천장 밑에서 울리는 폭풍우와도 같은 소음이 빨래터를 가득 채웠다. 오른쪽에 있는 증기기관은 가느다랗고 하얀 증기를 내뿜으며 끊임없이 숨을 헐떡이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돌아가는 바퀴의 진동은 이 야릇한 소란에 하나의 질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제르베즈는 종종 걸음으로 좌우를 둘러보면서 통로를 걸어갔다. 부딪히는 세탁보들 속을 헤치듯이 발에 빨랫감 뭉치를 끼고 허리를 엉거주춤하게 높여 더 심하게 다리를 절고 있었다. 이봐요, 여기에요, 부인! 보쇼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제르베즈가 안쪽 끝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양말을 빨고 있던 그녀는 일손을 멈추지도 않고 계속 말했다. 이리로 와요. 당신 털을 잡아뒀으니 난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보쇼는 내복을 별로 더럽게 입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별로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보따리를 보니 얼마 안 되겠어. 점심 전에 마치고 같이 식사나 합시다. 난 평소 세탁물을 풀의 세탁소에 맡기곤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에서 10가지 내 물건들 심지어 표백제뿐 아니라 숄까지 다 가져가 버리곤 하지 않겠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 손수 빨고 있다니까. 그게 더 이익이지요. 비누만 드니까. 봐요. 그 셔츠물에 담가둘 것을 그랬지? 애들은 장난이 심해서 엉덩이를 검정으로 칠하는 모양이라니까. 제르베즈는 보따리를 풀고 애들의 셔츠를 펼쳤다. 그러고는 보쇼 아주머니가 잿물을 한 통 받으라고 권하자 그녀는 대답했다. 아니에요. 더운 물만으로 충분해요. 난 요령을 알고 있답니다. 그녀는 속옷을 꺼내어 색깔이 있는 몇몇 가지를 골라냈다. 그러고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4통 받아 양동이에 가득 채우고 거기에 흰 빨랫더미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스커트 자락을 걷어 다리 사이에 접어놓고는 배 높이 되는 정도 세워놓고 나무통 속으로 들어갔다. 요령을 알고 있다뇨? 보쇼 아주머니가 되풀이했다. 당신 시골에서 세탁부였나요? 제르베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희고 아직 싱싱한 발을 드러낸 채 팔꿈치가 발그러해지도록 내복을 빨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에 불어서 하얗게 된 세탁되어 좁은 널판지 위에 한 벌의 네일을 펼쳤다. 그리고 그것에 비누칠을 하고 뒤집어서 또 다른 부분을 비누로 문질렀다. 그녀는 대답을 하기 전에 빨래 방망이로 거칠게 박자를 붙여가며 두들기면서
거기에 맞춰 고함을 질렀다. 그래, 맞아요. 세탁부였어요. 10살 때부터요. 지금부터 12년이나 전이죠. 내과에 가곤 했죠. 그곳은 이곳처럼 고약한 냄새도 없고 그늘이 지고 맑은 물이 흐르고 플라상에서는 마르세유 근처에 있는 플라상 아시죠? 어머나 굉장하군. 보슈 아주머니는 힘차게 빨래 방망이를 내리치는 모양을 보고 놀라면서 외쳤다. 대단한 솜씨야. 저 연약한 팔로 쇠라도 늘려놓겠어. 대화는 큰 소리로 계속되었다. 보슈 아주머니는 가끔 잘 들리지 않았으므로 몸을 제르베즈 쪽으로 내밀어야 했다. 흰 옷을 모조리 두들기고 나서 제르베즈는 그것들을 한 번 더 양동이에 담가 한 장씩 꺼내서는 비누로 문지르고 손질을 하거나 했다. 그녀는 한쪽 손으로 빨랫감을 세탁판 위에 눌러놓고 털이 짧은 소를 쥔 다른 손으로 내이에서 더러운 거품을 밀어냈다. 거품은 긴 얼룩이 되어 떨어졌다. 이 소리 내는 나지막한 소리 속에서 두 여자는 가까이 다가와서 더 한층 친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은 안 했어요. 제르베즈는 계속해서 말했다. 랑티에는 함께 살고 싶을 정도로 자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애들만 없다면. 정말 그래요. 첫 애가 생겼을 때 난 14살. 그 사람은 18이었어요. 둘째는 4년 후에 태어났죠. 결국은 정해진 운명을 걷게 된 거죠. 난 집에서도 행복하진 않았어요. 아버지 마카르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내 허리를 걷어차곤 했으니까요. 그런 때는 누구든지 집을 나와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하얀 거품 속에서 발그스름해진 두 손을 털었다. 팔이 물은 비누가 잘 안 풀리는군요. 그녀는 말했다. 보쇼 아주머니는 힘이 빠졌는지 이제는 천천히 빨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2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호기심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쉬어가면서 빨래를 주물럭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고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역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던 게 틀림없어. 그러고는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럼 바깥 양반이 자상하지는 않단 말이지? 그 이야기는 그만두세요. 제르베즈가 대답했다. 고향에 있을 때는 참 잘해줬어요. 그러나 파리 온 뒤에는 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글쎄 들어보세요. 작년에 그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마 1700프랑 정도 되는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 사람은 파리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로부터 늘 얻어맞는 형편이라 그와 함께 달아나기로 했죠. 우리는 아이 둘을 데리고 떠났어요. 나는 세탁부,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인 모자 직공으로 일을 할 셈이었죠. 그렇게만 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랑티에는 알다시피 엉뚱한 야심을 가진 사람으로 돈을 헤프게 쓰고 자기 재미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다지 쓸모있는 남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몽마르트가에 있는 몽마르트 호텔에 투숙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맛있는 요리에 마차를 타고 연극을 보러 다녔어요. 그 사람은 회중시계를 차고 나에게는 비단 드레스를 사줬어요. 돈만 있으면 나쁜 사람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흥청망청한 생활을 2달쯤 하니까 우린 그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본케르장으로 와서 형편없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녀는 갑자기 목이 메어 눈물을 삼키면서 이야기를 멈추었다. 마침 솔질이 끝나 제르베즈는 더운 물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쇼 아주머니는 이 이야기가 중도에서 끊어지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으므로 지나가는 빨래터 급사를 불렀다.
샤를, 착하지? 미안하지만 가서 이 아줌마한테 더운 물을 한 통만 떠다 주겠니? 빨리. 급사가 더운 물을 떠오자 제르베즈는 돈을 치렀다. 한 통의 일수였다. 그녀는 더운 물을 양동이에 부었다. 그러고는 세탁물 위에 몸을 구부리고 수증기가 그녀의 금발머리 위에서 회색 김이 실처럼 어리는 속에서 내이에 마지막 비누질을 했다. 자, 내 빨래 비누를 써요. 여기 있으니까. 보슈 아주머니는 빨래 비누를 내밀자 제르베즈의 양동이에 부어주었다. 또한 표백제도 내주었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사양했다. 그것은 기름이나 얼룩이 묻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 바람기가 좀 있지 않수? 보슈 아주머니는 랑티의 이름은 대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제르베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래. 보슈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다. 잘은 모르지만 나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 그러나 갑자기 제르베즈가 벌떡 일어나 보슈 아주머니를 노려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그 사람은 농담을 잘해요. 그것뿐이에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아델과 비르진이라는 자매가 있잖아. 당신도 알죠? 그런데 그이는 그 여자들과 곧잘 농담을 합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정말 그렇다고. 제르베즈가 여전히 노려보자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듯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외쳤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말한 대로예요. 그러고는 곧 진실을 말해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에게나 이야기하는 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덧붙였다. 그 사람 참 순진한 눈을 하고 있더군. 틀림없이 당신과 결혼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제르베즈는 물 묻은 손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리고 다시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내복을 물에서 건져 올렸다. 잠시 동안 두 여자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11시 종소리가 울렸다. 대부분의 세탁부들은 양동이가에 한쪽 다리를 얹고 앉아 마개를 뺀 포도주병을 발 밑에 놓고 소세지를 넣은 빵을 먹고 있었다. 얼마 안 되는 네의 보따리를 들고 온 주부들은 사무소 위에 걸린 괴종 시계를 바라보면서 일을 서두르고 있었다. 빨래 방망이를 두들기는 소리와 조용한 웃음소리와 맛있게 음식을 먹는 소리 사이로 간간히 이야기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그동안에도 증기기관은 쉬지 않고 움직여서 소리 높이 떨리고 으르렁거리며 널찍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마치 빨래터의 호흡과 같은 것으로 그 뜨거운 숨소리는 천장의 대들보 밑에 감도는 영원한 물보라를 모으고 있었다.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햇빛이 왼쪽의 높은 창문으로 들어와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엷은 회적색이나 회청색의 반투명 장막으로 물들였다. 그러자 투덜거리는 불평소리가 났으므로 급사 샤를은 창에서 창으로 다니면서 두꺼운 천으로 된 회전 커튼을 쳤다. 그리고 반대편의 그늘진 곳으로 가서 유리문을 열었다. 모두들 박수갈채를 보냈고 매우 유쾌한 기분이 되었다. 이윽고 마지막 방망이 소리도 그쳤다. 세탁부들은 먹을 것을 볼이 미어지도록 입에 넣은 채 손에는 나이프를 들고 손짓을 할 뿐이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으므로 꽤 거리가 떨어진 구석 쪽에서 기관의 아궁이에 집어넣는 화부의 부삽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동안 제르베즈는 받아둔 비누 거품이 인 더운 물 속에서 색깔이 있는 네일을 빨았다. 그것이 끝나자 발판을 끌어당겨 빨래를 모두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러자 바닥에는 푸른 물 웅덩이가 생겼다. 그녀는 다시 그것을 헹구기 시작했다. 뒤편의 수도꼭지에서는
바닥에 고정시켜 놓은 큰 물통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물통에는 2개의 횃대가 걸쳐 있어 네일을 걸게 되어 있었다. 그 위의 공간에도 다른 2개의 횃대가 걸쳐 있어 그곳에서 네이의 물기는 거의 빠져나갔다. 거의 끝나가는군요. 내가 짜는 것을 도와줄 테니 기다려요. 보쇼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머, 고맙지만 그런 걱정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세탁물을 문질러 깨끗한 물 속에 넣으면서 말했다. 침대 시트 같은 것이라면 몰라도. 그러나 그녀는 보쇼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끝을 맞잡고 물감이 잘못 든 갈색 모지게 스커트를 짰다. 노란 물이 나왔다. 그때 보쇼 아주머니가 외쳤다. 어머, 키다리 비르진이 아냐? 여기에 무엇을 빨려고 왔을까? 손수건에다 누더기를 싸들고. 제르베즈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비르지니는 그녀와 같은 연배의 처녀로 그녀보다 키가 크고 갈색 머리에 얼굴은 약간 긴 편이었으나 예쁜 처녀였다. 가장자리 장식이 붙은 검은 바탕의 옷을 입고 목에는 붉은 리본을 달았으며 세심하게 손질한 머리의 쪽진 부분은 푸른 명주끈으로 얽은 그물로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중앙 통로에 서서 사람을 찾는 듯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제르베즈를 발견하자 새침하게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엉덩이를 흔들면서 그 곁을 지나 같은 쪽의 5번째 자리에 털을 잡았다. 저 애는 변덕쟁이에요. 소매 한쪽도 빨아본 적 없는 정말이지 유명한 게으름뱅이죠. 신한켤레 키울 줄도 모르는 재봉직공이고 금속 연마공이면서 사흘에 이틀은 공장을 쉬는 말괄량이 아들과 똑같아요. 똑똑한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을 해서 먹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저 여자가 저기서 뭘 문지르고 있는 것일까? 아, 슬립 아냐? 어머나 더러워라. 저 슬립은 별이별 구경을 다 했을 거야. 보쇼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보쇼 아주머니는 분명히 제르베즈의 비를 맞추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아델이나 비르지니가 돈푼이나 가지고 있을 때면 종종 이 두 사람과 함께 커피도 마시곤 했다. 제르베즈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이를 서둘렀다. 그녀는 산바리 위에 놓인 작은 통 속에 푸른 물감덩이를 풀고 난 참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 하얀 천을 담가놓고 잠시 그 물을 흔들고 있었다. 물은 도료처럼 반짝였다. 그것을 가볍게 짜서 횃대에 걸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일부러 비르지니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말괄량이 비르지니의 냉소와 그녀가 자신을 곁눈질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제르베즈가 돌아보자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쳤다. 그만둬요. 설마 당신들 머리를 서로 잡아뜯는 짓 따윈 않겠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저 여자가 아니라고. 마침 비르지니가 마지막 세탁물을 널고 있는데 빨래터 입구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두 아이가 엄마를 찾아왔어요. 샤를이 외쳤다. 여자들은 모두 돌아봤다. 제르베즈는 클로드와 에티엔느를 곧 알아보았다. 두 아이는 그녀를 발견하자 물 구덩이 속을 끈이 풀어진 구두 뒤꿈치로 돌바닥을 철벅이면서 달려왔다. 형 클로드는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세탁부들은 두 아이가 조금은 두려워하면서도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애정이 담긴 가벼운 웃음을 던졌다. 두 아이는 어머니 앞에 서서 서로 손을 잡은 채 금발머리를 들었다. 아버지가 가보라고 했니? 제르버지가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에티엔느의 구두끈을 매주려고 몸을 구부렸을 때 클로드의 손가락에서 방열쇠가 딸랑거리는 것을 보았다. 어머, 열쇠를 가져왔구나. 대체 어떻게 된 거니? 그녀가 깜짝 놀라 물었다. 클로드는 열쇠 생각을 깜빡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난 듯 소리쳤다.
아빠는 가버렸어. 아빠는 점심 식사거리를 사러 가신 거야. 아빠가 여기에서 엄마를 불러오라고 하시던? 클로드는 동생을 힐끗 보면서 머뭇거렸다. 영문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고는 단숨에 말을 했다. 아빠는 가버렸어. 침대에서 일어나 트렁크에 아빠 것은 죄다 집어넣었어. 그러고 온 트렁크를 마차에 실었어. 아빠 가버렸어. 쭈그려 앉아있던 제르베즈는 조용히 일어섰다. 안색은 파랗게 질린 채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서 두 손을 양볼에 갖다 댔다. 그녀는 단 한마디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같은 어조로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이 일을 어쩜 좋지? 어쩜 좋아? 이 일을 어쩜 좋아? 그러는 동안에도 보쇼 아주머니는 자기가 현재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기운이 나서 이번에는 자기 쪽에서 애들에게 물었다. 그래 아가야, 모두 이야기해봐. 아빠가 문을 닫고 이 여세를 가지고 가라고 했지? 그렇지?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클로드의 귀에 대고 덧붙였다. 마차 안에 여자가 있었니? 애들은 다시 머뭇거렸다. 그러고는 우쭐대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는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트렁크에 죄다 주워 넣은 다음 가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는 동생을 수도꼭지 앞으로 끌고 갔다. 두 아이는 거기서 물장난을 치며 놀았다. 제르베지는 울 수도 없었다. 그녀는 양동이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숨을 몰아 쉬었다.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때때로 긴 한숨을 쉬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손으로 힘껏 눈을 눌렀다. 어떻게 된 거야? 기운을 차려요. 아주머니 몰라요. 제발, 제발. 그녀는 가까스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이가 오늘 아침에 내 숄과 수미지를 주면서 전당 보러 가라고 했는데 그게 마차 삭스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전당 보러 달려갔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아침의 일이 눈에 선해지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절망적인 괴로움이었다. 두 손으로 눈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젖어있던 턱 위로 또다시 눈물이 흘렀으나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는 것도 잊고 있었다. 마음을 가라앉혀요. 모두들 보고 있는데 소리는 지르지 말아요. 보슈 아주머니는 그녀 곁에서 어쩔 줄 모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까지 사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나 보군요. 그렇죠? 당신은 아까까지만 해도 그 양반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더니 이제 와선 그 양반 때문에 울고 있다니. 우리들 여자는 이렇게 바보라니까. 그러고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태도로 말했다. 당신처럼 귀엽고 아름다운 여자가 괜찮다면 모든 걸 털어놔 봐요. 실은 내가 당신 창밑을 지나갈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우. 어젯밤 아델이 돌아왔을 때 곧 이어서 남자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려고 계단을 살펴보았지. 그땐 이미 남자는 3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없었지만 나는 랑티 씨의 프로코트를 똑똑히 보았어요. 오늘 아침엔 우리 그이가 사람들의 출입을 지켜보았는데 글쎄 랑티에 씨가 내려오더라지 뭐예요? 아델과 함께 말이에요. 비르지니는 지금 어떤 남자를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 그 사람 집으로 간다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거실과 침실을 한 칸씩밖에 안 가졌으니 아무래도 곤란할 거 아냐. 비르지니가 어디서 자는지 난 모르겠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돌아보고는 탁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다. 저 여자가 저기서 당신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저 인정머리 없는 년은 틀림없이 빨래를 하는 척 하려는 것 뿐일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고 나서 당신이 어쩌나 보려고 살피려고 여기 온 거래요.
제르베즈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눈앞에서 비르지니가 서너 명의 여자들과 낮은 목소리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를 힐끔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그것을 보자 미칠 듯한 분노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바닥 위를 떨리는 손으로 더듬으면서 빙 돌아 그녀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갔다. 그러고는 물이 가득 찬 통을 번쩍 들어 그녀에게 쫙 내리부었다. 아니, 이년이 미쳤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다리 비르지니가 외쳤다. 그녀는 재빨리 물러섰기 때문에 신발만 젖었다. 그러나 조금 전부터 제르베지의 울음소리에 술렁거리고 있던 팔레트의 분위기는 이 싸움을 구경하려고 떠들썩했다. 빵을 다 먹은 세탁부들은 물통 위로 올라갔다. 다른 여자들도 손에 온통 비누를 묻힌 채 달려왔다. 사람들은 어느새 두 여자를 애워쌌다. 이년이 왜 나한테 지랄이야? 기다리 비르지니가 반복해서 외쳤다. 제르베지는 그 자리에 선 채 턱을 내밀고 얼굴을 실룩거리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